사자구도로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후보들의 출마 선언부터 곱씹을 만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약속하시죠. 예스와 노. 좋아하지 않아요. 예스와 노.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자체 중재 노력도 있었지만 이미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중도 성향 의원들까지 등을 돌렸다는 지적에 당내 갈등 봉합도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뉴스업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7.23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62.8%의 압도적 득표율로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4파전 구도로 치러진 여당 전당대회. 당심과 민심은 한동훈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후보는 모두 32만여 표를 얻어 62.8%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모두에서 다른 후보를 압도하며 승부를 1차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원희룡 후보 18.9%, 나경원 후보 14.6%, 윤상현 후보는 3.7%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한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를 통한 민심 파악을 강조했습니다. 또 자폭전대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과열 양상에 고개를 숙이며 화합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힘든 한 달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은 이견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한 후보와 함께 당을 이끌 지도부에도 친한계 일부가 포진됐습니다. 득표율이 가장 높은 수석 최고위원회는 대표적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김재원, 인효한, 김민전 후보의 지도부 입성이 확정됐습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진종호 의원은 청년 최고위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을 재창출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3개월 동안의 비대위 체제를 마무리하고 닻을 올린 국민의힘 한동훈호. 극단적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하고 당의 화합을 이끌며 집권 여당의 전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당직 인선과 조직 정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가운데 당심이 한동훈 대표에게 크게 쏠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논란을 넘어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시선은 이제 당정 관계 등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득표율은 62.8%였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윤심이 대거 실렸던 김기현 전 대표의 득표율 52.9%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비윤을 넘어 반윤, 전륜이란 비판까지 받았던 한 대표를 당원들은 미래와 변화로 봤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나온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른바 어대한 기류가 입증된 셈입니다. 앞서 한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 제안 등 대통령실 그리고 당론과는 사뭇 다른 현안 인식으로 집중 공세의 대상이 됐습니다. 제가 이 제3자 특검법을 내므로써 여러 가지 돌파구가 이미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저는 제 뜻이 저는 지금 생각도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당내 우리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여사 문자무시 논란과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폭로 등 핵심 지지층을 자극할 수 있는 이슈들이 불거지며 과반 득표까지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되려 당심의 축이 한 대표로 급격하게 쏠리게 됐다는 해석입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은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합시다. 친윤이 힘을 실은 원희룡 후보의 득표율은 18.8%에 그쳤고 여당의 안정보단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당심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 친윤 주류에 대한 반감 그리고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전당대회 표심으로 또 한 번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란 이른바 어대한 기류가 전당대회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한 대표가 출마 선언 때부터 수평적 당정 관계를 공언한 만큼 당내 주류 세력이었던 친윤과의 주도권 싸움 등으로 여권대 파열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한 대표는 오후에는 홍철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도 접견할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용산에서 국민의힘 전현직 신임 지도부 전원과 함께 만찬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야당과 머리를 맞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 여당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SNS에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야말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고 국민과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절망적 현실을 희망찬 내일로 바꿔내는 일이라면 자신도 민주당도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은 운명 공동체라며 하나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한동훈 신임 대표와의 회동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한 갈등 여파가 당정 관계의 변수로 꼽힙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표 직전 축사를 통해 여당과 정부는 운명 공동체라며 거듭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를 이겨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당정이 하나로 단결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조만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신임 대표가 함께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용산 집무실 오찬 회동 때 두 사람이 창밖에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듯 화합을 상징하는 자리가 이어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소통의 깊이에 따라 정기회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지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인간적 관계가 여전히 당정관계 정립의 변수로 꼽힙니다. 올해 1월 윤한 갈등을 전후로 두 사람 사이는 멀어질 대로 멀어졌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일식 논란 당시 김건희 여사 문자만 봐도 대통령이 큰 소리로 역정내 마음이 상했을 거다. 대통령과 한번 통화하는 건 어떠시겠냐는 등 불편한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이미 한 차례 갈등을 겪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이나 한 대표가 제안한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 등이 충돌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야당의 입법 폭주 앞에서 원팀이 되는 게 순리라며 전쟁 중에 백가쟁명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한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만큼 원팀을 위한 첫 과제는 신임 당대표와 윤 대통령의 소통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는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결단으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검찰의 수사 방식 자체에 대해선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원석 총장한테 사후 보고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 방식과 절차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아니라면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이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하셔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서자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선 광분에 가까운 반발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조직 신뢰와 연결된 문제라며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중앙지검장은 절차를 미뤄달라며 필요하다면 수사팀이 아닌 자신만 절차를 받게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사후 보고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직접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내부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혐의만 놓고 봤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하라는 총장의 지시가 오히려 부당했다는 겁니다. 중앙지검 핵심 관계자는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반드시 검찰청 소환을 하라는 지시가 오히려 법과 원칙에 맞지 않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 검찰총장이 감찰을 운운하는 현실에 내부에선 광분하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선 이원석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회복할 기회를 번번이 놓치다가 이제와 지휘권을 탓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기류 속에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 파악을 미루고 필요하다면 수사팀이 아닌 자신만 절차를 밟게 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대검은 지금 내려진 조치는 진상조사가 아닌 파악으로 징계나 감찰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강조하며 확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조직의 신뢰와 연결된 문제인 만큼 고칠 점을 파악하기 위함일 뿐이고 중앙지검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지검의 연기 요청에 대해서도 일단 절차는 계속 진행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총장은 추후 명품 가방 주인 검사 사표가 올라오면 반려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수사팀 반발이 거센 만큼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분의 핵심 중 하나는 조사 장소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진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과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을 검찰청에서만 조사하라는 지시는 부당하다는 입장이 팽팽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조사 방식에 대해선 처음부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애초부터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선 대면 조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 앞에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강조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조사 장소만큼은 검찰청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주가 조작 사건은 대면 조사가 필요하지만 명품 가방 사건은 조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법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검찰청사에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소환 통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용산과 가까운 서부지검 등 다른 검찰청사에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중앙지검 소환을 앞세우는 대검찰청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경호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한 끝에 결국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라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입니다. 수사팀은 현직 영부인 조사를 반드시 성사시키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실리를 택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정당한 수사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면서 명분을 잃었다는 게 이 총장 판단입니다. 여기에 검사들이 경호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까지 반납하고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여사의 편의를 봐주며 안방 조사를 허용했다는 비판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북한이 사흘 만에 우리 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렸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풍선은 현재 경기 북부로 이동 중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조수연입니다. 네, 북한이 또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쓰레기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부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바람의 방향은 서풍 계열로 풍선은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합참은 국민에게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 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살포한 풍선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이 대남 풍선을 살포한 건 올해 들어 10번째입니다. 지난 21일에도 쓰레기 풍선 500여 개를 부양해 이 가운데 240여 개가 우리 지역에 낙하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8일부터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후 부분적으로 대북 확성기 가동을 시작한 뒤 21일부터는 확성기 전면 가동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아침 6시부터 시작해 밤 10시까지 16시간 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외교당국은 현지 시각 22일 워싱턴에서 북핵 협의를 열고 오물풍선 등 최근 북한의 복합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불안정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가 제안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조수연입니다. 태권도장에서 관장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5살 남자아이가 어제 숨졌습니다. 관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아동학대 치사 등 더 무거운 혐의로 바뀔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태권도장에서 관장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의식불명 상태였던 5살 아이가 사건이 발생한 지 11일 만에 숨졌습니다. 30대 태권도장 관장 A씨가 양주시의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아이를 거꾸로 넣은 채 20분 이상 내버려둔 사건이 발생한 건 12일 저녁 7시 20분쯤. 아이가 의식을 잃자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가 심폐소생술을 받게 했고 이후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아이가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가 아이를 꺼내주는 모습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아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9일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수사해 검찰에 넘겼는데 A씨는 검찰 송치 전에도 피해 아이에 대해 자신이 너무 예뻐하는 아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이가 숨지면서 A씨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기존 아동학대 중상해보다 무거운 아동학대 치사 등 다른 혐의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 이 태권도장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고소건이 추가로 접수돼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검찰이 구독자 1,000만이 넘는 먹방 유튜버 쯔양에게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혁 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닷새 만으로 검찰은 돈을 받는 과정에서 강요와 협박 등의 정황은 없었는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유튜버 구제혁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제혁은 쯔양과 쯔양의 전 남자친구 사이의 일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8일 검찰이 경기도에 있는 구제혁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지 닷새 만입니다. 검찰은 또 전날 이들을 상대로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제혁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돈을 받은 거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쯔양은 구제혁의 협박으로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돈을 건넸다며 과거 구제혁이 보낸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곤혹을 겪고 있다면서 해당 이슈를 잠재워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었어요. 소속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답장을 달라고 하면서 이제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없다.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 원도 드리고. 검찰은 계약서 작성을 강요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조만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준비된 사건이 많은데 우선 쯔양 사건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버 레카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 검찰이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죠?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취지는 사안이 상당히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서 구제역이 검찰의 소환 조사 통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요청하고 자신의 핸드폰을 제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하다는 인상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피의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특히 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해왔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 용역 계약이 오히려 공갈 범행을 숨기기 위한 방편이었고 이중 스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찌양 측은 이 이중 스파이 행동 자체를 인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범에 해당하는 주작 감별사가 직접 구제역으로부터 일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이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앞서 구제역이 자신의 핸드폰을 제출했지만 이 핸드폰은 수사가 진행될 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녹음 파일만 담아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휴대폰, 전자기기 등 관련 증거물 분석 결과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구속 가능성은 커 보입니까?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이와 같이 누군가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는 행동, 미수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한데 5,500만 원이나 돈을 받았고 그 돈을 받는 형태도 용역 계약을 가장함으로써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는 형태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증거인멸의 정황이 더해진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건입니다.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속도 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 워낙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잖아요. 과거에 사이버 레커 관련된 그런 이제 판결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라는 지적이 좀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과거 사이버 레커와 관련된 판결은 대체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이 주된 쟁점으로 불거졌던 것으로 보이고 공갈은 상당히 의심스러워도 공갈의 실행행위나 직접적인 이익 취득을 입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공갈의 실행행위, 직접적인 이익 취득이 어느 정도는 입증돼 가고 있는 형태이고 그렇다면 공갈 자체도 중한 처벌 대상입니다만 공동공갈은 폭처법상 2분의 1 가중 규정을 따로 두고 있고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이 이와 같은 사이버 레커 행태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를 강조한 바가 있고 범죄 수익 환수도 강조한 바가 있는데 범죄 수익 환수는 마치 정상적으로 돈을 받은 양 가장하는 방편을 가장했다면 이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규제 대상입니다. 범죄 수익 은닉법 규제 대상인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 추징할 수 있는 만큼 구속 이후에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기 위한 조치도 후속적으로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갈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지만 심지어 또 공동 공갈이기 때문에 처벌이 더 엄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유튜버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넘겨준 사람이 변호사라고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심지어 그 가해자로 지목됐던 전 남자친구의 법률 대리인이라면서요. 쯔양의 주장에 따르면 이 구제역에게 자신의 과거와 허위 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 전 남자친구가 아니라 전 남자친구의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기자이기도 한데 이 쯔양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변호사가 소속사 관계자 구제역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사망한 지 이틀 만에 이 변호사가 연락을 해와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의 방향제, 탈취제 홍보를 요청하면서 이 전 남자친구의 유서를 보고는 복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체가 상당한 외포감을 들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결국 기자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이 변호사와 일정한 용역 계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2,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게 언뜻 듣기만 해도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변호사의
정보 유출,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형법상 변호사는 업무 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때는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더라도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뿐만 아니라 변호사법상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서도 여기서 일컫는 타인은 단순히 의뢰인에 한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의뢰인의 비밀만 유출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하는 의뢰인 외에 여타 사람들의 비밀도 유출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넘어서서 구제역에게 정보를 제공한 자가 이 변호사임이 밝혀진 이상 앞으로는 구제역 관련 수사에 이 변호사의 가담 여부도 일부 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비밀 누설뿐 아니라 이 범죄에 가담한 혐의까지 받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이 제보 내용을 확인해 보라고 보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제역 한 사람한테만 전해줬기 때문에 공연성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어를 위한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아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충분히 논리 구성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 누설 등의 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 비밀 자체를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유출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처벌 규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타인의 비밀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뢰인의 비밀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찌양의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밀을 누설하였다면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확인해 보라는 취지, 공익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한 취재나 변호사로서의 활동 과정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굳이 그 활동의 경로가 사이버 레카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전달해서 사이버 레카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라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었겠는가. 오히려 사이버 레카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와 같은 인식에 반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던 것은 오히려 이 변호사가 사이버 레카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사이버 레카의 행동을 방조하거나 오히려 자신의 압박을 더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의심을 더 들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변호사의 비밀 누설 의무 위반은 공연성과 관련이 없다. 한 명에게만 알려줘도 상관없습니다. 명예훼손과는 다릅니다. 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진짜 공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행동했겠느냐. 네,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변호사협회는 어떤 대처를 하게 됩니까? 관련해서 징계 요청 신청도 드려왔고 징계 요청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안이 불거진 이상 대한변호사협회는 직권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직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안하에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는데 관련 자료도 제출받고 필요하면 관련자들을 불러 직접 신문도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어떤 형태든 징계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법상 징계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가장 흔한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나 성실 의무 위반인데 이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는 통상 과태료나 견책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법 위반 단계에 접어들면, 즉 현행 법률 위반 단계에 접어들면 이때는 정직 이상이 논의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 자체만 두고 보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정직 이상의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이 변호사에 대한 수사까지도 또 가담 여부까지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학대 소식인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태권도장에서 관장의 학대를 받아서 의식불명에 빠졌던 아이가 결국 어제 숨졌습니다. 관장에 대한 혐의는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겁니까? 지난 7월 12일에 태권도 관장이 관원인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누운 채 10분 이상 방치함으로써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했었죠. 이 혐의까지는 아동학대 중상해죄가 적용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적용 혐의는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미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태권관장, 앞으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인 수업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될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아동학대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수사기관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 무리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 매트에 아이를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하였다. 이 자체가 통상적인
수업에서는 크게 동떨어진 행위입니다. 예. 이 자체를 아동학대로 보게 되면 단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가 성립되는데 아동학대 치사는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기징역 예.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상당히 엄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방치를 했다라는 것이 아동학대 혐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을 이제 학대했다라는 정황도 드러났거든요.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태권관장이 물론 사건 발생한 직후에 그 건물 내부에 있는 병원에 급히 아이를 이동시켜서 조치를 취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예. CCTV 영상을 디지털 포렌식을 했고 그 외에도 이 아동을 이전에도 때린 정황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타 추가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난 이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태권도 관장은 학원의 운영자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 예.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감행했을 때는 2분의 1 가중 처벌 조항이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6세 미만인 아동을 학대한 행위도 역시 일반적인 가중 요소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여타 아동학대 사유가 더 추가된다면 아동학대 치사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 자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CCTV를 지우는 등의 행위 같은 것은 적극적인 증거 인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적극적인 증거 인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동학대 중상의 혐의를 적용받을 때에도 이 태권도 관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예. 물론 사안 자체가 중에서 어차피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CCTV 영상을 지운 정황은 증거인멸에 우러러서 적극적인 영장 발부 사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 나중에 본안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을 때 증거인멸의 정황은 상당히 불리한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하게 되고 앞으로 여타 아동학대도 있었다는 고소가 접수되고 아마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지자체와 협업으로 추가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아동학대 여부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현재 자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또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아동학대 사건인데요. 앞서 YTN이 단독 취재했던 내용입니다. 자,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뇌종양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를 여러 차례 학대한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갓 3살이 됐다면서요? 예, 3살인 양성 뇌종양을 앓고 있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이면서 때리고 밀치고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보육교사의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예. 이 정작 여타 아이들을 아동 학대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알림장에는 마치 뛰다가 넘어진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CCTV가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아동 학대 행위를 반복한 행동 언뜻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분석해 보자면 물론 그 부모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만 화가 나서인지 한번 아이를 학대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학대에도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 아이는 집에 돌아가서 부모에게 자신의 아동학대 사실을 온전히 밝힐 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든 이상 이 아이는 반복해서 자신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 아동학대를 감행해 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게 아동학대를 하는 게 어떤 습관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보육교사로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아이는 성인과 달라서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수용해서 행동하지 못하는 주체이긴 합니다. 짜증이 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행해서는 안 되고 이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죠. 한 번 신체적 학대를 했을 때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으니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돼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범죄 양태에 비춰볼 때 경찰이 CCTV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감행해야 할 사안이고 실제로 전수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모님이 저희 그 보도에서도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이가 뇌종양을 앓고 있으니 주의해달라라는 말을 이 보육교사에게 확실하게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육교사가 이 아이가 뇌종양이 있으니 머리를 주의해야 한다, 충격을 주의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알고도 이렇게 하면 가중처벌이 됩니까?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앞서 태권도장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그가 스스로 아동학대 행위를 감행했을 때는 가중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6세 미만인 아이를 아동학대한 행위도 역시 가중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아동학대할 때도 역시 양형 가중 사유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반복된 아동학대일 뿐만 아니라 여러 양형 가중 사유가 혼용해서 적용될 만한 사안이고 이 사건은 이 3세 뇌종양을 가진 아이를 아동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여자아이도 아동학대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이 원생들을 26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아동학대한 만큼 반복적인 아동학대 그리고 상당히 어린 아이를 아동학대한 행위가 수반된 행위라 엄한 처벌이 역시 불가피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자리니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진술이 처벌이나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동학대를 감행했다는 항변은 역시 이렇다 할 항변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보호하다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면 이는 감형 사유로 적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행동은 아닙니다. 여러 아동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아동학대가 감행돼 왔고 그 아이가 상당히 어린데 더군다나 뇌종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아동학대를 반복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정상적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한 행위를 넘어서서 이 아이는 내가 반복적으로 아동학대를 감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화나 스트레스를 일방적으로 풀어왔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은 행동은 감형 사유로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양형 가중 사유로 적용될 만한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고 경찰은 입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최소 4개월치의 그 CCTV 영상을 확인한 거지 않습니까? 수개월간 이어졌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양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피고용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감독자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 규정이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된 규정에 존재하게 되는데 물론 이 고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을 때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볼 것인가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의 정도를 살펴야 하고 영업 규모에 따라 감독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관리 감독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왔는지 조치 사항도 확인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경찰이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아동학대 행위를 감행해왔고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의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봤다면 이 부모가 처음 이 3세 아이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대목이 얼굴에 들었던 빨간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를 처음 보기만 했다면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었을 텐데 이와 같은 관리 감독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마 검찰 단계에서는 양벌 규정 적용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감독 책임을 다했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자,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이제 시흥 슈퍼마켓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16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는데 자백했다고 하죠. 자, 전만이 드러났는데 4만 원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요. 2008년 12월 9일 시흥의 한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40대 점주를 흉기로 해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 4만 원 정도를 훔쳐서 달아난 사건인데 당시 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히면서 경찰이 공개 수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파악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2017년 경찰이 재수사를 하면서 일대 뿌렸던 수배 전단을 보고 어떤 이가 유력한 제보를 해옵니다. 그 과정에서 드디어 강도 살인 피해자를 검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6년 전 사건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어떤 제보를 받아서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하는데 이 밖에도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이 피의자가 다른 사건을 통해서라도 검거만 됐다면 현행 DNA법상 범행 현장에서의 DNA와 비교해서 신속하게 검거가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다른 사건으로도 그동안 전혀 검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강력 사건의 경우에는 재수사를 경찰이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더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는데 그 CCTV에 포착된 모습, 유력 제보자의 제보에 따라서 이 피의자의 공부상 사진을 비교해 봤더니 이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단서를 확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의자의 계좌를 확인해 봤더니 사건 당시 즈음에 인근의 화성, 광명시에서 인출한 내역도 확인되고 뿐만 아니라 통화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어떤 이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통화를 한 이를 통해서도 범죄와 관련해 유력한 진술을 확보합니다. 관련된 정황을 토대로 이 피의자를 경남 거주지 인근에서 검거하는데 검거 직후에는 인정을 하지 않던 피의자가 범행 후 검거 이후에 사흘 만에 드디어 자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 사실은 16년 만에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자백이 이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런 자백도 그 형량에는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까? 자백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야 유리하게 작용되는데 오랫동안 도주해온 사건이라 이 자백 자체가 그렇게 유리한 감형사유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강도 살인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는 사건인데 이 피해자는 돈만 가져갈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반항해서 죽이게 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항변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오히려 범행 이틀 전에 이 슈퍼마켓에 먼저 찾아갔더니 점주가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 시간대에 곤히 잠을 자더라라는 정황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흉기를 소지하고 범행 장소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오전 4시에 슈퍼마켓에 출입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행각에 비춰보면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경찰도 구속 이후에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이 피의자는 계획 범죄를 감행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자백보다는 오히려 이와 같은 계획 범죄 정황이 중대 범죄 결합 사진으로서 상당히 가중 사유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이렇게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흉흉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사실상 예약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결집을 이뤄내면서 초반 기세를 매섭게 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트럼프를 앞섰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하루 만에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대의원 수를 확보한 해리스 부통령은 곧장 경합주인 위스콘신으로 향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가 대관식을 치른 곳을 찾아 맞불을 놓은 겁니다. We believe in the promise of America. And are we ready to fight for it? And when we fight, we win. 민주당 진영은 해리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뭉치고 있습니다. 상하원 원내대표가 동시에 해리스 지지에 나섰고 바이든에게 등을 돌렸던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도 힘을 실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해리스 밈이 쏟아지며 젊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인이 부통령이 되자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잘 나가던 변호사직을 관뒀던 해리스 남편은 이제 선거운동을 전폭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The dereliction of duty, inciting an insurrection, and all those other things. We're going to make that very clear. She's going to be able to make that case. 코로나에서 회복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해리스의 대선 승리가 왜 중요한지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사퇴 뒤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44대 42로 나타나 해리스의 초반 기세를 입증했습니다. 아직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해리스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 지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음 달 1일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3일 민주당 전국위가 공개한 규칙을 인용해 대선 예비 후보가 이달 30일까지 주별로 50명 이하씩 모두 300명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일 경우 대의원들은 온라인으로 다음 달 1일부터 투표를 시작해 7일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날 AP통신의 대의원 대상 조사에서 대선 후보 선출에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다음 달 19일에서 22일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실상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됐지만 아직까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전기차 수요의 정체로 고전하던 한국 배터리 업계는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보도에 유튜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전기차 산업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And I will end the electric vehicle mandate on day one. 미국 안에서 만든 전기차나 배터리에 각종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아예 녹색 사기로 규정했습니다. They've spent trillions of dollars on things having to do with the Green New Scam. It's a scam. 이에 따라 IRA를 믿고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 배터리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국내 배터리 3사는 GM이나 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업체 등과 손잡고 공격적으로 공장을 늘려왔습니다. 일본 파나소닉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캔자스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정체와 고금리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배터리 업체들이 투자를 확대한 건 IRA에 따른 막대한 혜택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배터리 3사는 올해 1분기에만 2,700억 원이 넘는 세액공제를 받아 실적을 방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RA가 대규모로 수정되거나 폐지될 경우 기존 투자 전략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아시아 배터리 업체들의 앞길이 험난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필요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도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부은 만큼 설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해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배터리 공장이 위치한 곳이 주로 대선 경합주이거나 공화당 우세 지역이란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상장과 거래 승인에 따라 현지 시간 23일부터 뉴욕 증시에서 관련 상품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가상화폐 전문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출시한 2개 상품 등 모두 9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동시 상장돼 거래됐습니다. 가상화폐 현물 ETF가 승인된 것은 지난 1월 비트코인에 이어 6개월 만입니다. 다만 현물 ETF 출시에도 이더리움 가격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현물 ETF 상장 기대감에 올해 들어서만 50% 넘게 상승했지만 최근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지구가 역사상 가장 더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 기록도 머지않아 깨지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거리, 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스페인 중부와 남동부 지역은 이번 주 중반 최고 44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10,000명 넘는 폭염 관련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올해도 심상치 않은 더위가 찾아온 겁니다. Mucha agua, muchísima agua, como 3 litros diarios en las 8 horas que trabajo. Y es fuerte, bueno, mira, estoy... 유럽연합 기후변화 서비스는 지난 21일이 관측을 시작한 1940년 이후 지구가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지표면 평균 온도는 17.09도, 지난해 7월 6일에 나온 최고 기록을 1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Because as the climate keep warming as a consequence of the increase in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we are bound to see new record being broken in the next few months, in the next few years.
올해 들어 6월까지 월 평균 기온은 매달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육지뿐 아니라 해수면 온도까지 함께 상승하고 있다고 EU 측은 밝혔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로 기록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If the transition towards La Nina that has been largely anticipated, so the cooling down of the Pacific, were to be very large and very rapid, then there's still a chance for 2024 not to become the warmest on record. 기후변화가 앞으로 지구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예측도 쉽지 않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크게 낮추는 등 전 세계가 함께 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반갑지 않은 최고 기록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지금 시각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수요일 아침 날씨엔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바로 폭우와 찜통 더위입니다. 연일 폭우와 찜통 더위가 공존하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중북부 지방에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강원도 횡성에 시간당 88.5mm, 경기도 가평에도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지금도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어김없이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지난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습도가 높아서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무척 심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특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얼마나 오릅니까? 네, 서울도 밤사이 최저기온이 26도에 머무르면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열기는 고스란히 낮더위로 이어지겠는데요. 오후 2시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도 기온은 거의 떨어지지 못하겠고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보라색과 붉은색의 호우구름이 영서 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집중되면서 호우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오늘 오전까지 이 지역에는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더 예상되는 만큼 저지대 침수나 하천 범람 등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내륙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무척 크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남부 곳곳으로는 폭염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30도, 광주 33도, 대구는 무려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 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찜통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면서 내일과 모레는 서울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곳곳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네, 7월 24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신임 대표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그리고 전날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장동혁, 김재원, 인유한, 김민전, 진종호 최고위원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지도부는 저녁에는 퇴임 지도부, 낙선 후보자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갖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이 후보자의 언론관과 역사관, 문학의 블랙리스트 논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증인과 참고인 70여 명을 채택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지수, 김두관, 이재명 후보가 오늘 밤 두 번째 방송 토론회를 벌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1급 체제에 대한 비판과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도 없고 괜찮은 숙소 자체가 지금 남아있는 게 없죠. 휴가가 그냥 날아간 거죠.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 등을 결제했다가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이 입점 업체들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휴가철을 코앞에 둔 소비자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박모 씨는 티몬에서 강원도 리조트 여행 상품을 샀다가 갑자기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행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도 없고 괜찮은 숙소 자체가 지금 남아있는 게 없죠. 휴가가 그냥 날아간 거죠. 이모 씨도 이미 2달 전 예약했던 제주도 여행 상품이 휴가 직전 취소됐지만 아직 숙소 비용 70만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달인 거니까 그거는 이미 카드에 다 나갔잖아요. 말을 했으면 빨리 취소를 하든가 다른 걸 집중하는 건데. 이처럼 티몬에서 산 여행 상품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뒤 환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티몬 측이 상품 판매를 중개한 입점업체들의 결제 대금 정산을 미루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은 티몬에서의 여행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티몬은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데 앞서 8일에는 또 다른 큐텐의 계열사인 위메프에서도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판매자 이탈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새 시스템은 안전한 제3의 금융기관에서 대금을 보관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대금 지급 일자를 앞당길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정상화 시점이 다음 달로 넘어간 데다 언제 정산이 될지도 불투명해 입점업체와 소비자들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용자가 각각 400만 명이 넘는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에서 불거진 대금 정산 지연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제보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현재 어떤 상황에 있으신지 설명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6월 초에 그 티켓몬스터란 사이트에서 하이원 리조트 객실 패키지를 판매를 했었고요. 예. 중간에 판매 대행사를 통해서 이제 예약하는 시스템이라서 극성수기 이제 휴가철에 예약을 마친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이제 판매 대행사로부터 티켓몬스터로부터 이제 대금 정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용이 불가하니까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라는 카톡을 받고 이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럼 정확하게 지금 언제 구매를 하셨고 취소 통보를 정확히 언제 받으신 건가요? 6월 21일경 구매를 했던 것 같고요. 예. 취소 통보는 지난주 금요일 7월 19일 이제 오후 4시경이었어요. 그럼 한 달 정도의 지금 기간이 걸린 건데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티몬에서 판매사의 링크를 통해서 지금 하이원 리조트 맞죠? 맞습니다. 예, 그 객실 패키지를 구매를 하셨고 지금 판매자로부터 구매 취소 통보를 받은 상황인데 취소 통보는 제보자님 메신저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또 전화로 받으신 걸까요? 이제 판매 상황을 저희가 이제 판매 게시판을 통해서 저도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일방적으로 예. 이제 안내를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전화 시도를 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군요. 지금까지도 그럼 아예 전화 통화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전화가 판매사에서 이제 그 어제 월요일이랑 화요일 정도 이제 이렇게 오긴 왔었는데 이제 이게 이용이 불가하니까 팀원 측에 이제 강제 취소를 하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안내가 왔고 그게 아닐 시에는 이제 재구매를 할 수 있게 본인들이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때 판매했던 가격이 아닌 이제 지금 이제 변동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예. 그럼 지금 제보자님께서 팀원 측과 그리고 또 결제 대행사 측과도 양쪽으로 지금 연결을 한번 해보신 건가요? 연결이 일단 우선적으로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예. 콜백이라든지 이제 이런 문의를 남겨놓으니까 연락이 오시던데 예. 팀원 측에서도 뭐 공식적으로 답변 받은 내용이 없다고 일단은 취소를 하셔야 되고 지금 저도 이제 그래서 취소를 해놓은 상황이긴 한데 환불이 지금 또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지금 여름 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많이 황당하기도 하고 또 화도 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팀원 측과 결제 대행사 측의 지금 말이 다른 상황이고 취소와 그리고 또 환불 과정 자체도 굉장히 지금 편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팀원 측의 한번 입장을 저희가 좀 봤는데요. 팀원 측의 입장을 한번 띄워볼게요. 지금 팀원과 위메프 측에서는 판매자의 이탈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월 중에 새 정산 시스템을 공개할 것이다. 또 안전한 제3의 금융기관에서 대금을 보관해서 대금 지급 일자를 앞당길 예정이다라고 현재 진화에 나선 상황입니다. 최근 좀 취소 요청이 잇따른 건 판매사들이 결국에 대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보자님, 구매 전에 혹시 플랫폼이나 또는 판매사로부터 해당 사항에 대한 충분한 좀 설명을 들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설명도 없으셨나요? 이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보다는 제가 구매할 때 이제 했던 이유는 현금으로 이제 이체를 했기 때문에 많은 그 할인이 이제 들어가는 이제 현금으로 이체를 하면 할인이 많이 되는 그런 상품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제 현금을 가져가 놓고 이제 결제가 안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폰지 사기 같은 그런 형태로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도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현금으로 결제를 하셨고 이미 현금을 지금 취소를 했지만 취소도 지금 되지 않고 있고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당장 휴가철일 텐데 굉장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항공권을 다시 끊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출발이 임박했기 때문에 현재 제보자님께서 그때 구매를 하셨던 시점에서 같은 조건으로 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제보자님의 상황은 좀 어떠신가요? 네, 우선 뭐 휴가 계획 자체가 이제 뭐 전면 수정 취소가 되어야 되었고 뭐 다른 쪽으로 저도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기가 성수기이다 보니까 지금 뭐 비슷한 조건으로 구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네요. 지금 다른 뭐 웹사이트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찾아보셨을 때도 같은 조건이나 또는 뭐 저렴한 조건에서 찾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제보자님 여행은 좀 언제로 계획하셨던 거예요?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박으로 예정을 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그런 여행 계획 자체를 다시 한번 지금 고려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장의 여행 일정보다도 일주일 채 안 되는 시점에 지금 취소 통보를 받으신 거잖아요. 네. 예, 지금 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좀 이번에 이 피해를 입은 분이 주변에도 좀 계시나요? 지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홈페이지 상에는 굉장히 피해자분들이 많이 지금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제 상품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제 주변에는 없는데 이런 게시판이나 이제 저도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매를 하셨다가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되더라고요. 예. 지금 플랫폼 측의 설명대로 수습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결국에는 신뢰에 좀 금이 갔다는 점인데 끝으로 좀 이번 일을 겪으신 심경이나 좀 어떠실까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방안을 내놓고 하는 건 좋은데 당장에 그런 어떤 소비자 구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해야지 그런 신뢰도 회복이 되고
그런 거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을 때 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태가 좀 빠르게 해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언제나 좀 소비자가 계속해서 오롯이 피해를 입는 상황인데 피해 상황을 해결하고 또 판매자와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님, 오늘 상황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유율 60%가 넘는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 독일 본사에 연간 4천억 원을 배당하면서도 단박에 수수료를 44% 넘게 올려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배달앱의 횡포에 시민단체와 정부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태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민단체들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배달 모델로 입점하도록 자영업자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쓴 뒤 수수료를 대폭 올리고 경영 간섭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90% 이상의 매출이 배민 배달에서밖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처해졌습니다. 너희의 경영까지 우리가 확인하겠다. 너희 가격을 다른 앱에 맞추고 우리의 최애 대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정부 부처가 특별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내가 1,000원을 벌면 300원을 플랫폼에서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30% 넘는 수수료를 내면서 장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배달앱 주요 3사가 참석한 협의체는 먼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주문량을 기준으로 한 정률제가 아닌 도입 초기처럼 정액제 전환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생협의체에는 수수료율 2%에 18개 지자체에서 공익배달앱 역할을 하는 땡겨요도 참가해 자극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배달비 부조나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가격들에 대한 어떤 운영의 가이드라인도 좀 자체적으로 만들어보고 또 협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정보 접근권과 가격 결정권의 제한과 플랫폼 가실에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 보상입니다. 상생협의체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배달료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수장을 잃은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룹 쇄신과 신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카카오는 정신하 대표를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임시그룹 협의회에 참석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은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경영쇄신과 인공지능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구속을 면치 못하면서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당장 김 위원장이 진두지휘하던 그룹 쇄신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직접 경영쇄신위원장을 맡아 조직 정비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도덕적 해이와 함께 여러 차례 지적받았던 문어발 확장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입니다. 카카오 계열사는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받던 사안이고 사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완전 재검토해서 그 계열사를 줄이는 작업과 그 결과 계열사를 124개로 줄이는 등 일부 성과를 냈지만 김 위원장의 공백 사태로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여기에 카카오가 속도를 내던 인공지능 서비스 등 신사업에도 먹구름이 꼈습니다. 카카오가 최근에 핵심 계열사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또 매각한다. 그리고 AI 산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향후에 뭐 매각 관련된 이슈들, 신산업 관련된 이슈들, 다음 먹거리 이슈들이 올스톱될 가능성. 다만 정신하 대표와 계열사 대표들이 기존 사업을 이끌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정 대표는 엄중한 현실 인식 아래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는 첫 공식 입장을 내고
현재 상황이 안타깝지만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경영 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김 위원장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할 계획인데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서자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선 광분에 가까운 반발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조직 신뢰와 연결된 문제라며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중앙지검장은 절차를 미뤄달라며 필요하다면 수사팀이 아닌 자신만 절차를 밟게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사후 보고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직접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내부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혐의만 놓고 봤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하라는 총장의 지시가 오히려 부당했다는 겁니다. 중앙지검 핵심 관계자는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반드시 검찰청 소환을 하라는 지시가 오히려 법과 원칙에 맞지 않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 검찰총장이 감찰을 운운하는 현실에 내부에선 광분하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선 이원석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회복할 기회를 번번이 놓치다가 이제와 지휘권을 탓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기류 속에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 파악을 미루고 필요하다면 수사팀이 아닌 자신만 절차를 밟게 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대검은 지금 내려진 조치는 진상조사가 아닌 파악으로 징계나 감찰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강조하며 확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조직의 신뢰와 연결된 문제인 만큼 고칠 점을 파악하기 위함일 뿐이고 중앙지검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지검의 연기 요청에 대해서도 일단 절차는 계속 진행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총장은 추후 명품 가방 주인 검사 사표가 올라오면 반려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수사팀 반발이 거센 만큼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와 관련해 이렇게 검찰이 내홍을 겪고 있는 것과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은 확보한 김 여사 진술 등을 토대로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연루된 계좌주들이 사실상 전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최재형 목사와 연락하게 된 건 허수아비 손이라도 잡고 악수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불거진 줄리 의혹 등 여러 논란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동양 출신이자 부친과 알고 지냈다는 최재형 목사라면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는 직원에게 가방을 반환하라고 지시했지만 업무상 실수로 돌려주지 못했을 뿐이고 양주 등은 경호 지침에 따라 폐기한 걸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청탁은 보고받은 게 없는 데다 최 목사가 송출 재개를 청탁했다는 통일TV는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무슨 방송국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받은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는 범행을 공모하는 등 의사 연락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계좌 명의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주가 조작에는 모두 91명의 157개 계좌가 동원됐는데 사실상 전수조사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최 씨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 조작 공범으로까진 처벌하기 어렵다면 관련자들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해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김 여사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처분 결과에 따른 파장도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사표 수리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국회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부인했고 국회에도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변화와 새로운 시대의 민심의 호응을 위하여 국민의힘을 이끌 새 당대표의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어제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 후보는 당원 선거인단에서 62.65%, 국민대상 여론조사 63.46%를 각각 득표해 총 32만 702표, 62.84%를 받았습니다. 한 후보 득표율이 과반을 넘어섬에 따라 한 후보는 결선 투표에 가지 않고 당 대표직에 올랐습니다. 총 득표율 기준 원희룡 후보 18.85%, 나경원 후보 14.58%, 윤상현 후보는 3.73%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동훈 신임 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 최고위원회는 장동혁, 김재원, 이뇨환, 김민전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회는 진종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로 당심이 한동훈 대표에게 크게 쏠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논란을 넘어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시선은 이제 당정 관계 등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득표율은 62.8%였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윤심이 대거 실렸던 김기현 전 대표의 득표율 52.9%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비윤을 넘어 반윤, 전륜이란 비판까지 받았던 한 대표를 당원들은 미래와 변화로 봤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나온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른바 어대한 기류가 입증된 셈입니다. 앞서 한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 제안 등 대통령실 그리고 당론과는 사뭇 다른 현안 인식으로 집중 공세의 대상이 됐습니다. 제가 이 제3자 특검법을 내므로써 여러 가지 돌파구가 이미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저는 제 뜻이 저는 지금 생각도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당내 우리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여사 문자무시 논란과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폭로 등 핵심 지지층을 자극할 수 있는 이슈들이 불거지며 과반 득표까지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되려 당심의 축이 한 대표로 급격하게 쏠리게 됐다는 해석입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은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친윤이 힘을 실은 원희룡 후보의 득표율은 18.8%에 그쳤고 여당의 안정보단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당심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 친윤 주류에 대한 반감 그리고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도 전당대회 표심으로 또 한 번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란 이른바 어대한 기류가 전당대회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한 대표가 출마 선언 때부터 수평적 당정 관계를 공언한 만큼 당내 주류 세력이었던 친윤과의 주도권 싸움 등으로 여권대 파열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 후보는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정 관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새로 출범한 한동훈호 당내 갈등 봉합과 거대 야당 방어 등 당 안팎의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국민 눈높이와 유능함 그리고 외연 확장 등 세 가지를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눈길이 쏠리는데 당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논란을 두고도 거듭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영부인께서 결단하셔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는 지난 총선 당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민 눈높이와 함께 앞서 한 대표가 강조한 수평적 당정 관계 모두 당정 관계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 눈높이를 명분으로 일종의 반기를 들 수 있다는 전망 탓인데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김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과 맞물리며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선거 책임자인 비대위원장이 선거의 핵심 이슈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뭉개고 묵살했느냐, 이 질문에 답하시기 바라겠고요. 당정 관계의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히는 한 대표 스스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도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순직 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폭로를 계기로 중도 성향 의원들까지 등을 돌렸다는 지적에 당내 갈등 봉합도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원외 대표란 한계 속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야권의 거센 입법 드라이브를 막아낼 전략을 구상하는 것도 만만찮은 숙제입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 또한 많은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차기 대선까지 바라보는 한 대표의 정치 리더십이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번 주 국회에선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 등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야당은 또 내일 본회의를 열고 당론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여야는 이번 주를 청문회 슈퍼위크로 보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과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연이어 열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문화예술인 편가르기, MBC 재직 시절 노조 탄압 의혹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며 이례적으로 청문회를 이틀 동안 열기로 했습니다. 파도 괴담뿐인 이진숙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비뚤어진 언론관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일 뿐입니다. 영화 감독과 배우를 포함해 증인과 참고인도 70명 넘게 채택됐는데 국민의힘도 야당 공세에 적극 방어전을 치른다는 방침입니다. 이 후보자는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 옹호하며 민주당의 연이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이 오히려 방송장악 시도라고 맞불을 놓을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자행되었던 민노총 노조의 방송 종사자들에 대한 야만적 폭력의 실태를 우리는 낱낱이 고발하고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도 뇌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검증하는 자리로 김 여사 모녀를 증인으로 채택해 공세를 예고한 야당과 탄핵 절차를 우회한 위헌, 위법적인 청문회라는 여당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쟁점 법안의 입법을 놓고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 재표결과 함께 방송사법, 민생회복지원금, 노란봉투법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수의 억지와 목리에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약속대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반면 여당은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경제와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칠 법안들이라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의 당리 당략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놓겠다는 이러한 악법들을 결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본회의가 25일에 열리면 최소 다음 달 2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정치가 실종된 국회가 성과 없이 피로감만 더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흉기 피습 당시 헬기 이송 등 특혜 논란에 대해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배경을 추가 설명했습니다. 병원과 소방은 규정과 절차를 어겨가며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는데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 보니 이 전 대표에 대해선 특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지난 1월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신분인 이 전 대표와 달리 부산대와 서울대 의료진, 부산소방본부 측에는 행동강령 위반이 인정된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산대 학교병원과 서울대 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감독기관 등의 권익위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긴 하지만 국회의원은 적용이 제외되고 이 전 대표 등이 연루된 이번 사안만 적용하려면 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종결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 공직자 행동강령이 적용되는 서울대, 부산대 의료진과 부산소방에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습니다. 부산대 병원의 경우 권한이 없는 의료진이 119에 응급헬기를 요청해 사실상 이권 개입을 했고 부산소방본부 역시 검증 절차를 어기고 헬기를 보내 특혜 제공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전원을 받은 서울대병원 역시 입원 희망자가 워낙 많아 철저하게 전원 지침을 따라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조사 권한 밖의 일이라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이게 부탁받아가지고 정말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한 것인지 정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저희의 조사 권한에 바뀝니다. 권익위는 위원들 간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에게도 국회 공직자 행동강령이 적용돼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행동강령 문제를 의논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을 숨긴 장소에 사진을 찍다가 CCTV 관제센터에 덜미가 잡혔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300m 추격전을 벌이면서도 손에서 놓지 않던 가방에서는 배달이 예약된 또 다른 마약 봉지가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표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 빌라가 밀집한 주택가.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건물 사이에서 나옵니다. 태연하게 걷는가 싶더니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집을 돌며 사진을 찍는 남성이 있다는 CCTV 관제센터에 연락을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나는 겁니다. 새벽 취한 시간대 주택가에서 백팩을 맨 남자가 집을 옮겨 다니면서 현관에서 사진을 찍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여 전속력으로 달리는 이 남성. 메고 있던 가방이 벗겨지려고 하자 손으로 꼭 쥐고 계속 달립니다. 골목을 뛰고 또 뛰고 추격전은 300m나 이어졌습니다. 급하게 방향을 바꿔가며 경찰을 따돌리려 했지만 결국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20대 A씨의 가방에는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 21개가 들어있었습니다. A씨는 마약 밀수 조직의 일원으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운반했습니다. A씨는 건물 안에 마약을 숨겨둔 뒤 인증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를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운반한 필로폰 봉지 18개를 수거했는데 A씨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은 1,5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의 윗선을 쫓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아이돌 그룹의 사설 경호업체 직원이 10대 팬을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우 변우석 씨의 공항 과잉 경호가 무리를 빚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인데요. 반복되는 연예인의 과잉 경호 논란, 이유는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지 박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사설 경호업체 직원이 삿대질과 반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10대 팬은 경호원에게 맞았다고 주장했고 소속사는 결국 사과와 함께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지난 12일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배우 변우석 씨의 사설 경호 직원이 팬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는가 하면 임의로 여권을 검사하고 공항 출입국까지 통제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허락 없이 게이트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도 물을 것이고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K-팝과 드라마 등이 인기를 얻고 관련 대표 기업의 매출이 2조 원을 넘을 정도로 연예 산업은 빠르게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배우나 가수 자체가 상품이 되는 산업의 특성상 연예인에 대한 보호와 관리 역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축구 선수랄지 연예인들이 사실 어떤 산업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또 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 산업도 더 번창할 수 있도록 그 하는 역할을,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사실 경호원이거든요. 문제는 연예 산업의 성장만큼이나 부가 산업은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연예인 경호를 맡는 경비 산업의 경우 4,200여 개 업체에 종사자 수도 19만 명을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경호업체는 140여 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경호 업무에 자격 제한도 없습니다. 초도 최저 직업이 기본이어서 현장 경험이 많은 경호원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 신변보호 업무는 특히 그 공인 신변보호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라든가 이런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팬이 집결하는 공항의 경우 경찰과 공항공사, 경호업체의 명확한 역할 구분까지 어려워 각종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연예 산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안전 문제를 포함해 매니저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와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경찰관들이 운전 중 의식을 잃은 시민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경찰관들의 빠른 조치로 3% 확률로 생존했다고 합니다. 유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호 대기 중인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앞차와 부딪힙니다. 마침 현장을 지나던 순찰차가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뒷차 운전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창문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몸이 축 늘어져 있었거든요. 빨리 구해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다급하게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경찰관은 응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의자를 젖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운전자를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하니까 한두 번 숨 뱉으셨거든요. 저도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제발 좀 돌아와라. 그렇게 5분 차가 들썩이고 경찰관도 가쁜 숨을 내쉴 정도로 긴박하게 심폐소생술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50대 운전자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평소 지병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가던 길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관상동맥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블루투스로 얘기를 하는 중에 끊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아버지도 그날 돌아가셨는데 저까지 그랬으면 진짜 집이 정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너무 감사하죠. 천운이라고 했어요. 운전자는 담당 의사로부터 초기의 심폐소생술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 3%의 확률로 생존했다고 들었다며 두 경찰관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승객 150여 명을 태우고 호주에서 인천으로 가던 여객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호주 시드니 공항을 출발해 어젯밤 10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호주 항공사 제스타 JQ1047 편이 연료가 부족해 김포공항에 급히 착륙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이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출국하려던 승객 300여 명도 출발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태권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올림픽 본선에 단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한 체급이 있습니다. 바로 남자 80kg급인데요. 파리올림픽에선 서건우 선수가 이 종목에 처음으로 출전해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이대건 기자가 미리 만나봤습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나오는 발차기가 매섭습니다. 파리올림픽 태권도 남자 80kg급에 출전하는 서건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자 80kg급에 출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단 한 번도 본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서건우는 키 184cm에 몸무게 80kg으로 유럽 선수들에 비해 체구가 작은 편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상체 보강 운동에 집중한 이유입니다. 달리기나 웨이트 그런 위주로 더 많이 해서 또 좀 상체가 좀 약했어가지고 상체 위주로 더 많이 해주고. 서건우는 아예 처음부터 상대를 몰아붙이는 공격을 구사합니다. 이를 위해선 거리를 최대한 두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가 키가 크고 다리도 길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를 압박한 뒤 앞발을 엉켜서 들어가는 공격을 연습해왔습니다. 상대 안으로 더 파고들고 이제 상대가 이제 발을 차는 거리가 안 나오게끔 하는 훈련을 또 많이 해서 그런 식으로 제 단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서 경기를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세계 랭킹 4위인 서건우의 경쟁 상대는 5위인 요르단의 엘샤라바티와 1위인 이탈리아의 알레시오. 무엇보다 우리 대표팀의 올림픽 본선 첫 출전이라 부담이 클만도 한데 이렇게 의지를 다집니다. 저도 올림픽에서 한번 일내고 오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던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관광 명소와 문화 유적지에서 경기가 열린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딸 장소는 어디일까요? 양시찬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메달 소식을 전해줄 장소,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앵발리드 군사박물관입니다. 화려한 금색 돔과 또 나폴레옹의 시신이 안치된 것으로 유명한 파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에 한 곳인데요. 이번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단에게도 더없이 중요한 장소가 됐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효자 종목, 양궁 경기장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29일 10연패라는 대기록에 도전하는 여자 단체전을 시작으로 30일 남자 단체전, 또 다음 달 2일부터 혼성 경기와 남녀 개인전이 잇따라 열립니다. 저희가 낼 수 있는 경기력을 발휘한다면은 최대 라이벌은 저희 스스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눈에 다 담을 수 없는 이 거대한 건축물. 우리나라의 승전보를 안겨줄 또 다른 장소, 이곳은 그랑팔레입니다. 이 프랑스인들의 문화, 예술의 성지와도 같은 이곳이 이번 파리올림픽을 앞두고는 펜싱과 태권도 경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개막 다음 날부터 개인전 경기가 시작되는데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대망의 단체전 3연패에 도전하고 여자 에페도 지난 도쿄올림픽 단체전 결승전 패배 서력을 벼르고 있습니다. 펜싱이 끝나고 나면 태권도가 장소를 넘겨받아 58kg급 박태준을 포함한 4명의 선수들이 금빛 발차기에 도전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좀 이렇게 단합이라던가 팀워크라던가 그런 것도 좀 많이 신경을 쓰면서 훈련을 했고요. 파리의 상징 에펠탑이 내려다보고 있는 이곳 샹드마르스 공원 경기장도 금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유도 여자 57kg급 허미미와 남자 100kg 이상급의 김민종이 금메달에 도전하고 원조 효자 종목 레슬링 대표팀도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저는 어부찌개를 뽑아서 어부찌개 많이 하는데 이제 상대도 다 알고 그래서 좀 반대쪽이라 뭐 앉아서 어부찌개라 그런 걸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 밖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은 파리 북부의 샤펠레 아레나에서, 전웅태와 성승민 등 근대 5종 대표팀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승마 대결을 펼치고, 브레이킹의 김홍렬은 프랑스 혁명의 상징인 콩코드 광장에서 우리 대표팀의 마지막 메달을 노립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는 21개 종목 143명입니다. 이제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선수 한 명 한 명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오늘 아침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원도 횡성에는 시간당 88.5mm의 물폭탄이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이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낮 동안에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에 강한 비를 뿌린 호우구름이 약간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충북 북부 지역에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전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추가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맛비는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무척 크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 등 전국 곳곳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식지 못한 열기는 고스란히 낮더위로 이어지겠는데요. 남부 곳곳으로는 폭염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0도, 광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찜통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면서 서울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곳곳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